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SNS 번개팅으로 성사됐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고 김정은은 백악관 초청을 받은 첫 북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의 표현대로 역사적이고 전설적이고 파격적이고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극적인 이벤트와 리얼리티 쇼를 충분히 펼쳤고 김정은은 G20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중재자이자 조연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로자입니다. 교착된 북미 실무회담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우리도 기적 같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는데 비핵화 실무회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지난할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디테일에 주목하는지 샵 3698 유료 100원 시청자 문자도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냉철하게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김관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보셨겠지만 정상회담이 이렇게도 이뤄지는구나. 세계는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창의적이고 놀라운 두 정상을 경험했습니다. 번개팅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번개팅일까? 아님 이것도 사전에 연출된 각본일 것인가? 두 정상의 설명부터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제안은 자신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깜짝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파와 나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외교 관례를 깬 깜짝 회담이 성사된 건 두 정상 특유의 승부사 기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실무 협상에서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정상 간 직접 대화로 큰 틀에서 문제를 풀고 실무진의 세부 협상을 맡기는 두 정상의 톱다운 스타일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겁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Very big stuff, pretty complicated, but not as complicated as people think. 실제로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돌파구를 찾았고 지난 14일에도 편지로 서로의 뜻을 직접 주고받으며 3차 정상회담의 기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 실무진이 두 정상의 의중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북미 협상의 속도와 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한 건 휴전 66년 만이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SNS, 트위터를 통해서 깜짝 쇼로 이루어졌다. 자, 믿기지가 않아서 전문가들을 예리한 분석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정상회담의 전례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네, 역사상 아마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극적 효과를 노려야만 하는 그런 트럼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예. 근데 저는
트윗으로 해서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그렇죠. 친서 교환 때부터 뭔가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66년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66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잖아요. 분단과 전쟁과 대결의 당사자들 3명이 판문점이란 상징적인 그 분단의 대결의 장소에 모여서 협력을 얘기하고 뭐 평화를 얘기한다. 예. 이건 뭐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알맹이가 있다, 비핵화 얘기가 안 나왔다, 뭐 얘기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트럼프 입장도 그렇고 김정은 입장도 그렇고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명분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느냐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서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두 분한테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의지는 창의력을 불러오고 창의력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30년 이 기자 생활 역사상 저는 기억이 없어서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면 사전 준비해야죠. 이거 뭐 의전, 경호 이게 할 일이 보통 많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발표돼도 깜짝 놀랄 일인데 세상에 트위터에다가 만납시다. 딱 2분만 보자 그랬는데 또 적응장 또 나타나고 저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뭐 1시간 넘게 또 만나고 이게 혹시 이게 국제 정치학적으로 무슨 로마 시대 때부터 무슨 옛날에 무슨 사례가 있나를 여쭤봤는지 역시 없군요. 그런 정상 외교라는 것도 사실은 이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웨스팔리아 조약으로 국가들이 이제 근대 국가들이 구성된 이후에도 사실은 외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예.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된 건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후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전이나 경호나 뭐 챙길 것들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전례가 없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거 회동입니까? 회담입니까? 저는 회담으로 생각합니다. 53분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 배석자가 딱 통역 1명이에요. 그것도 2명도 아니고 미국 측 1명이 했다는 거는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53분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1, 2차 우리가 싱가포르, 하노이에 또 봤지만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이고 두 개 합친 거보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만난 시간이 더 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우리가 밝혀진 거는 실무 회담을 이제 가져간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에 초청했다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100% 번개팅은 좀 아닐 거다라고 지금 김관욱 교수님 보시는 거고 다른 분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들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거는요. 사적인 질문은 이거 진짜 번개팅이야? 이 질문 정말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더만요. 예. 뭐 제가 기자라고 모든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미리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SNS 번개팅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예. 분위기는 사실상 6월 11일 전후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이 이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었죠. 친서? 그렇죠. 친서를 주고받고 예.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북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메시지가 대통령이 그 오전에 유럽에 순방을 하셨을 때 그 네. 친서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아하. 그러고 나서 또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준 거를 네. 또 이렇게 화면에서 비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역시 또 흥미롭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20를 통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DMZ를 간다라는 걸 사전에 굉장히 노출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DMZ에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원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트윗에 또 세이 헬로를 하겠다라고 네. 하니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그런 그 그림이 그려졌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될까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인 장면으로 연출이 된 거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대로라면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나도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는 합의된 만남은 아니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날 30일 날 우리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는 그 조율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된 거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은 둘 다 좀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반도를 가기는 갈 테니까 이렇게 어떻게 제안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언지를 준 바는 없지만 내가 가게 되면 한번 보고 싶구나라는 의사표시는 꾸준히 해왔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동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요 이제 측근들의 발언을 보면은 도대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anytime, anywhere.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쭉 보내왔는데 이번이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봉영식 박사님, 미국 떠날 때요. 그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예. 가면은 이번에 한국도 가게 되는데 김정은이 만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여러 사람 만나는데 그 친구는 안 만날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남북미 판문점 회담 가능합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번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부인하는 설명을 했었어요. 예. 모든 전문가들, 모든 외교 전문가들, 모든 방송 언론들은 이번에는 남북미 회담은 안 열린다라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었었는데, 그렇죠. 야,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납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죠. 트럼프는 바꿀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 탑다운 방식을 이렇게 선호하고 계속 고수하는 게 이 한 사람의 생각만 한순간에 바뀐다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봉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미국 측 참모들하고도 이 SNS 트윗 날릴 때 상의 안 하고 그냥 날렸을 수 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트윗 날린 거는 상의를 안 하고 날렸을 거예요. 그 문구를 보면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윗을 본다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악수하고 say hello 안녕 정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보좌진들에게 어떤 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도 네. 의사를 먼저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날린 거죠. 그래서 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6월 28일인가요? 네. 그 백악관의 팩트시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협상에서 indispensable 영어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핵심적인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예. 두 가지 뜻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코리아 패싱을 북한은 하지 말아라. 통미봉남이라든지 한국을 통해서 계속 북미 대화도 해야 된다. 그런 한국 측의 위상을 살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깜짝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마련되기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필수 불가결하고 핵심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폼페이오가 한 말 중에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이 이게 도박을 한 거냐, 예. 도박이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도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재선 국면이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김정은이가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 정치적 비용이 특히나 우호적이지 않아요. 미국 언론들이 상당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이 트윗을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실황 징계도 못했을 뿐더러 네. 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삼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 국면에서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트럼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지금 이 내년 재선 이미 트럼프는 재선 출마 선언도 한 그렇죠. 상태였고 때마침 이 트윗을 날리고 김정은이를 만나고 했던 그 시점이 미국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지금 시청하는 그런 TV 토론 후보자들 간의 예. TV 토론인데 이게 실황 중계를 잡고
듣고 한 4시간 CNN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니까 뭐 거의 주목도가 갑자기 TV 경선 토론에서 지금 뭐 외교로 확 잡아 이제 당겨지면서 트럼프가 그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화면이 미 전역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미국의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는 말 그대로 폭망한 거죠. 그렇죠.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왔고 누가 유력하고 이런 거 쏙 들어갔죠. 그렇죠. 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폭망한 사람이 시진핑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갔다 온 사실도 쏙 들어갔네요. 이제. 작년에 갔었는지 지난달에 갔었는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이제 한반도 문제의 이 해결은 내가 할게 뭐 이렇게 폼쨌던 게 그냥 싹 물거품처럼 사회자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그 뒷배 외교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두 나라,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에는 미국밖에 없다는 게 아주 생생하게 드러났죠. 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 이야기하고 그다음 쪽에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쪽에 있는 자유의 집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53분 단독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저 장면을 통해서 뭐 시진핑이 그 김정은이하고 뭐 악수하고 끌어안고 뭐 한 거 싹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진짜로 언제 갔다 온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결국은 북한 문제, 김정은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트럼프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는 전달했다는 것인데 반대 입장에서 한번 좀 가보죠. 이호령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트윗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까지 뭐 그런 교감이 있어서 이걸 나갈까 말까 고민했다 치자고요. 근데 결국은 오케이 판문점 가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전날 오후 2시에 알았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랬다 이랬죠. 이러고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랑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땅을 밟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대내적인 선전 효과가 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대북 제재가 계속 아픈 사안이구나라는 거를 그대로 또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호령 박사님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급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예, 하노이 회담에서도 보면은 주요 사안과 관련돼서 보면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두 가지가 다 골고루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안전보장 문제는 완전히 배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대북 제재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라는 부분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회담이 결렬이 됐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이전에 만났을 때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안전보장 문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또 굉장히 강조를 했고 시진핑 또 방북을 해서 경제 지원과 또다시 안전보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엔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 이슈가 부각이 되나 보다고 좀 전환이 되나 했더니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번에 오는데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반응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연말 안까지 비핵화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이런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대북 제재 문제, 해제 문제가 풀리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그것만큼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픈 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여전히 북한에게 주요 사안이고 긴급 사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 예, 저도 이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웃고 있지만 아파서 나온 겁니다. 급하고 아파서 나온 거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회담에서 다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뭐 회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가달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자가 그 국교 정상화 이야기는 했습니까? 정전 협정에 관한 논의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나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 웃으면서 대답만 안 하고 김정우 위원장한테 소위 토스를 했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우 네가 대답해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 말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관심은 경제제재 해제 문제였는데 그 영변을 포기함으로써 예.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도 아마 53분 동안 계속 그 경제제재 해제 문제,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계속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계속 꺼내면 꺼낼수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말 급하구나.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가 정말 북한을 아프게 하는구나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 입장은 더더욱 확고해지는 것이고 북한의 협상의 그런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림은 좋지만 예. 북한의 협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 하노이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김정은은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나는 급할 거 없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속도는 중요치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이는 SNS 확인하고 트위트 보자마자 몇 시간 만에 결심하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급한 거는 북한이다라는 전략적 노출이 이루어졌다는 두 분의 분석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반대되는 해석도 있어서 혹시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반대로요.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는 지금 재선이 급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거는 국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 북한 문제로 김정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건데 트럼프 입으로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안 나타났으면 나 굉장히 민망할 뻔했다고. 나 언론한테 굉장히 공격 많이 받을 뻔했는데 나와줘서 고맙다 그랬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김정은이 나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거는 그 누구도 아닌 트럼프였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의 어떤 그 경선이 일어나면서 모든 시선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쏠리는 이런 장면에 네. 본인은 소외돼 있고 바깥에 G20이라는 회의가 있지만 G20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중 무역 전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지만 뭐 파격적으로 중국이 양보했다 뭐 이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떻게 뭐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장면은 뭐 우리가 분단 66년 이후에 어떤 가장 극적인 장면을 노출시킨 것이고 네. 기대를 전 세계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연말까지라고 지정을 본인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독재를 하면 무조건 다 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하노이의 결렬에서 가장 책임을 통전부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이번에 이제 이 파트너 협상의 파트너가 외무성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라도 달성을 했어야지 국민들에게 보내주고 그것에 동력을 얻어서 또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서 완전히 결렬이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그 팀을 가져갈 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연말까지 그 시한을 스스로 뒀는데 사실은 그게 발목을 잡는 것도 있죠. 그때까지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계속 뭐 추가 핵실험 없고 추가 미사일 실험 없고 전쟁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도 성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2017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르면 2019년 연말까지 외국 송출 북한 노동자들을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면은 있군요. 외화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외화벌이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중국 해관 총서 통계를 보면은 2017년 대비해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거의 85%가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수입도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모아둔 돈 가지고 어떻게 버텼는데 결국엔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 송출 노동자까지 다 불러들이게 된다면 네. 기름, 외화, 생활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밀어 닥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런 모든 폭풍이 삼고의 파고가 지금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연말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를 성과를 내서 재선 가도에 내가 이래서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내세워야 되는 트럼프도 급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이런 좀 전문가들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일부러요 좀 의식적으로 제가 진행을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 아닙니까? 저거 뭐 전후에 저런 분단과 이런 반목과 증오의 대결의 장면이 이제는 협력과 평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상징적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여쭤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감동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두 정상이 어떤 냉철한 계산법을 향해서 가지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합의가 된 거죠? 저런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호령 박사님. 포괄적인 합의를 하자가 나왔었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건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롭지 않죠.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미 했던 합의잖아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게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게 새로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거는 이제 빅딜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좋아요. 그 빅딜에 관련돼서 모든 이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관련해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나 약간의 융통성을 좀 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 앞에 붙은 속도가 중요치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속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 포괄적인 합의를 해 나가는데 네. 그거와 관련돼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속도에 맞춰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나쁜 방향의 그런 포괄적인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포괄적인 좋은 합의에는 올바른 비핵화의 방향에 맞춰서 포괄적인 합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도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일단 영변과 관련돼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제재의 입구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죠. 제재 해제의 입구가 될 네네.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좋은 단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대목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변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됐으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폐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제재 해제를 시작합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먼저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재 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사실상 동시적인 단계적인 해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모로 대답을 한 거죠. 세모로 대답을 왜냐하면 했다. 그거가 첫 번째 조치와 관련돼서 정말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변과 관련돼서 이 정도가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내놓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좀 봐야겠다. 이게 정말 이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오케이가 될지 안 될지. 그래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할 수 있다라는 것 뒷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 앞에 시작점에 있어서 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예. 일단 봐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죠. 두 분한테도 같은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은 그래 그럼 영변을 폐쇄를 하면은 내가 좀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시를 해줄게. 제재 완화 내가 한번 시작해 줄게라고 문재인 대통령 중재안에 동의를 해준 건지 그거는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고 내 마음에 드는 안이 안 나오면은 절대로 안 해줘라는 뜻인지 이호령 박사님은 세모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두 분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변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스텝일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유지해서 손해 보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방, 북한이고 예. 중국이고 이란이기 이란이고.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게 없다. 속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가 고생이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다. 이게 협상에서 뭐 장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급한 사람이 돈 더 내고 사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아마 테크닉을 오랜 비즈니스맨의 경력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건 전제입니다. 네. 이게 레버리지를 먼저 갖고 가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영변 문제잖아요. 이걸 예. 어떻게 봐줄 것이냐. 그런데 저는 사실 영변이 외에도 상당한 뭐 지금 뭐 시설이라든가 뭐 재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영변이기 때문에 영변을 뚫고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영변이랑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털어내라. 그러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거 다 내놓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불투명하다. 이런 딜은 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 빅딜과 스몰딜의 대결 속에서 지금 이런 정책, 교착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큰 구찌로 조금 더 나눠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영변은 하나의 큰 구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큰 하나의 어떤 큰 사안이죠.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죠. 예. 이 덩어리를 해소를 시키면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발생되는 힘으로 또다시 다른 영역까지 가고 여기도 체제 보장을 해주고 제재를 완화해주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남북미가 만난 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욱 교수님의 설명이 이해는 되면서도 그렇다면은 하노이 결렬 때와 지금 판문점 3자 회담이 성사된 이 상황과 달라진 게 뭔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급하게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야, 영변 내놨으면 됐지. 그렇죠. 이 그러면 상황에서 내 뭘 제재 더 어느 정도 내놔, 내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존 볼튼식으로 리비아식으로 너희 거 모든 무기 재료 다 미국에 넘겨라. 다 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우린 시작도 못해.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하노이 상황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장 우리가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가 한편은 루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판문점 3자 회담에서 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 것들만 제시를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결렬뿐이 남는 것이 없다. 네. 따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씩 양보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도 이해했고 김정은도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한 발짝지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자라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자, 요 대목에 대해서 봉영식 박사님. 트럼프가 정말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좀 곤란한데 저는 X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예, 세모를 하셨는데 예. 저는 X라고 봅니다. 자, 저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이호령 박사님은 트럼프의 태도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세모라고 해석을 하셨고요. 김관욱 교수님은 어찌됐든 트럼프가 여기 와서 이런 만남을 성사하고 이런 리얼리티 쇼를 한 것 자체가 깨면 안 된다라고 봐서는 그래도 동그라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봉영식 박사님은 아니다고 보시는. 네. 자, 논리적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논리적 근거보다 첫 번째 근거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으니까 제가 X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되면 같이 트럼프나 김정은급으로 가시는 거고. 이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자꾸 트럼프 닮아 가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리적 근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이런 드라마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위해서요? 최선이죠. 재선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최선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과는 잘 되고 있고 오바마 때는 전쟁 날 뻔했는데 내가 취임한 다음에 예.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았냐. 네. DMZ 여기 가서 DMZ 와 보니까 여기 긴장 옛날에 완화도 엄청 위험했는데 그것도 자기 덕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 덕분에 안전해졌대요. 잘 된 거는 다 자기 덕분입니다. 좋아요. 잘 된 건 다 자기 덕분인데 그 얘기만 계속 할 수 있으면은 협상이 질질 지연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연말이 넘어서까지 트럼프는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다. 2025년이 되든 연말 정도가 아니라 2027년이 되든 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금보다 악화 안 돼서 미국이 건드려지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북한 핵 위협이 증가를 안 했는데 그것만 해도 큰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변에 관한 발언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영변 핵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 9.19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선언에도 거기 꼭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가역적인 단계로 북한 비핵화가 들어갔다는 그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고 하셨고, 그럼 제재 완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계속 설파를 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계신 세계를 거죠. 향해서 그러셨죠.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전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이 말씀에서 확 낮추셨어요. 사실 이거는 이전의 말씀이시고 네. 불가역적인 단계라 그러지 않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라고 입구일 했습니다. 뿐이다 그랬어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결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라고 낮췄는데, 미국의 인식이 반영이 된 거죠. 예, 그것도 모자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마자 아까 저기 나온 대로 그것보다 더 낮췄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하나의 첫걸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확 내렸습니다. 네. 뭘 의미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은 100억짜리라 그러고 예. 한국 정부는 그래도 70억은 되지 이거는 않겠냐. 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번에 하다가 30억으로 팔 수도 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억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고 우리 생각에서는 한 3억이다. 이렇게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다시 판문점에서 53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 계속 설파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협상이 전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얘기는 다 했을 거예요. 뭐 DMZ 이게 다 왜 부모님이 재산 그 명의 이전을 안 해주면서 아들 보고 자 경기도 저 땅이 다 이제 니께 될 수 있다 뭐 이러잖아요. 다 우리 집안 땅이다라고. 예, 니께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등기는 그런데 안 넘겨주고 예, 안 넘겨주고 아들은 세금도 안 내고. 다음 주에 이제 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 명의로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면은 선을 가서 내가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는데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요.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말만 하고 등기는 안 넘겨주고 세금도 내줄 생각이 없어 이번에도 보이고.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데 막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억장을 무너뜨리는 한마디.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아 맞아. 그 근데 말 했죠. 이제 예. 초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게 리얼리티 쇼냐. 그러니까 내용 없는 리얼리티 예, 쇼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쇼로 끝나면은 트럼프는 어떤 장면을 봉착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 경선입니다. 예. 내년은 양자가 나와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쇼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계속된 이제 TV 토론에서 언론들이 증명해낼 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재선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지금도 굉장히 어떻게 명성이 좋지 않은 명성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네. 국민에게 상당히 퍼졌고 특히나 식자층, 언론 뭐 등등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용 없는 하나의 쇼로 뭐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네. 트럼프는 재선 가도를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건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필요성은 김정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게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된 사람이지만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에요. 예, 독립군이에요. 90년대에는 예. 또 민주당 원이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또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당적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직 대통령보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성과. 그렇죠. 성과를 나는 자랑해야 이런 걸 돼요. 할 수 있는데 부시며 클린턴이며 뭐 오바마며 이런 거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에 남는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명심이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묵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역사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본인이 믿는 것 같아요.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지금 받으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자, 질문, 내용, 의견의 대다수는요. 쇼냐 아니냐네요. 결국은 핵심은. 자, 김관욱 교수님이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저도 반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쇼냐 아니냐 쇼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트럼프도 계속 쇼만은 못한다라는 거를 국내 정치 상황을 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호령 박사님. 네. 자,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그거네요. 무지개 쇼 아니냐? 리얼리티 쇼 하지 마. 쇼다. 김정은이도 쇼다. 빈지가 빈수레다. 다 쇼 아니냐라는 질문이네요. 네, 네. 야,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맨눈으로 보고 계시네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네,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어떠한 합의와 이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만 화려하죠. 보여진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얼리티 쇼라는 게 비판이 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그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백악관 두 가는 개의 거예요. 그림이 아니, 있죠. 아니 백악관 그렇죠. 초청했잖아요. 백악관에 가는 그림이랑 예. 또 평양에 가는 그림 두 맞아요. 가지가 남은 거죠. 아, 트럼프는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을 했고요. 그냥 네네. 즉석에서 걸어가면서. 그렇죠. 김정은이 보통이 아니라고 느낀 게 그 말을 딱 듣고서는 머뭇머뭇거리질 않고 바로 평양으로 오라고 오라 역제안을 그랬죠. 그 자리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쇼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될까?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만들 드라마틱한 쇼는 없어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이제는 달나라를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합의사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드라마틱한 쇼에도 굉장히 놀라면서 그 반응을 보이지만 네. 금방 식상해 한다라는 점도 아마 이 리얼리티 쇼를 만드는 두 사람한테도 다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봤을 때 이번에 연말까지 지금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라라고 이제 실무 라인을 이제 2, 3주 뒤면 가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실무 협상과 관련돼서도 작년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포맷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조만간 실무회담이 있고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가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네. 계속해서 진척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실무협상이 뭐냐라고 해서 굉장히 퀘스천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요번에도 실무협상팀이 우리가 이렇게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기 이제 비건이 보다 이제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 북한 북한 쪽. 쪽에서는 실무협상팀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굉장히 제한된 사항인 거죠. 누군가 바꿔서 이 예. 팀과 나눌 만한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여전히 퀘스천인 거예요. 네, 최선희 네. 외무성 일부상이 책임을 지고 나온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구성원들은 누구로 구성이 될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 진행이 됐을 때 법팀, 그다음 비핵화와 관련된 기술팀, 네. 뭐 이런 전문팀들이 구성이 돼서 뭐 건 20명이 넘게 구성이 돼서 실무 협상을 시작을 했지만 그때 북한에서는 뭐 김혁철을 중심으로 해서 5명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통전부가 중심이 통전보다 돼서 나오고. 나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실무적인 모든 거를 갖춰 나가기에는 전문가가 북한에는 없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팀을 꾸려라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보여줬던 정말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돼서 대북 제재도 원한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북한에도 충분한 실무팀을 꾸려가지고 나온다면 네.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포괄적인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한다면 정말 리얼리티 쇼로 끝날 수 쇼로 있다는 끝날 거죠. 수 있다. 끝날 수도 있고 실제로 실무회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는 건데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좀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면은 미국의 실무팀은 안 바뀌죠? 그런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대장이죠? 그렇죠. 그럼 그 밑에 뭐 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뭐 이렇게 CIA, 뭐 국무부, 그렇죠. 또 백악관 다 구성돼 있는 이 네네. 20명 넘는 이 실무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북한은 분명히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통전부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바뀐다는 통보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들어간다면 권정근 외무성 그 미국 담당
국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최선희에 이어서 이 지금 권정근 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 협상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내용을 말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야 된다. 사람을 협상하겠다. 데리고 나와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온전한 대안을 갖고 나와라. 이 세 가지를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걸 본다면 뭔가 이 북한에도 협상팀을 꾸릴 때 실무자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것 달라졌다. 같다. 네.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협상 라인이 바뀐다라는 시그널은 전체적으로 굿 시그널입니까? 배드 시그널입니까? 한국과 미국 기본적으로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굿 시그널인 굿 거죠. 시그널이다. 네네. 예, 대화를 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갖고 나오는 거고, 통상적으로 군이나 당이나 통전부가 앞에 나서면은 이거는 싸우려들 가능성이 크죠. 네네. 자, 이런 상황으로 약간의 변화는 된다는. 결국은 실무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봉영식 박사님이 보시는 실무회담 전망은 어떻습니까? 나올까요, 뭔가? 아니면 이대로 시간을 끌까요? 나온다 그랬으니까 나오겠죠. 몇 개월이라도 해야지. 이번에 판문점에서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의 의미를 북한이 먼저 깨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먼저 깼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뭔가를 나오긴 나올 네, 거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실무 협상이죠. 권정근 국장이 북미 대화 재개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네. 저 세 가지 조건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아하, 그 미국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북한이 협상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고 말이 통하고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나왔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 톱다운 방식으로 됐다.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협상가가 미국에서 나와서 협상 자세가 제대로 돼 있고 말이 통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껴안기도 하는데 예.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재개된 겁니다. 대화는 이제 사실상 북한 된 조건을 것이다. 다 맞췄습니다. 어제 한 예. 방으로. 아하. 그리고 그러나 아까 리얼리티 쇼가 언제까지 쇼가 되겠냐. 예. 근데 쇼라는 거는 아무리 시청률이 높아도 이게 기승전결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SBS, CNBC는 드라마를 안 하니까 사랑이 뭐길래라든지 뭐 스카이 캐슬이라든지 네. 뭐 가을 동화라든지 다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클라이맥스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쇼는 딱 내년 재선 때까지 백악관 평양 예.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그럴 리가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알아보겠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아주 잘 될 것이다. 예. 북한은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번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렇게 시간을 끌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국내 정치, 경제 네.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북한이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란도 있고 유럽,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굴리다 보면은 딱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서스펜스를 잘 유지하면서 네. 주인공이 너무 일찍 죽어도 안 되죠. 예. 잘 해가지고 대선에 딱 당선될 만큼 북한 카드를 리얼리티 쇼로 이용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는 그때 가봐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한테 크게 실망했다. 난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해줬는데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 다시 화염과 분노. 예. 그리고 절대 파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보죠. 이렇게 트위터를 보고서는 판문점까지 달려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태도만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을 내놓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 되는 절박함과 급한 마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악한 북한의 정세는 이게 맞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동의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심정, 지금 상황. 여기에는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한 건 맞습니다. 김정은이 급해요, 네네. 지금?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트럼프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이 급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북핵을 실질적으로 진전해 나가고 경제 해제를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진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봉영식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면 트럼프는 이 리얼리티 쇼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제재 해제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신다고 해석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 박사님 이 설명대로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미국 언론에서요. 쭉 제가 미국 언론들을 보면 말만 사기라는 단어만 안 썼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미국 국내 정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기에 불과하지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해석들을 공격적인 어떤 언론들이 많이 합니다. 빅터 차 교수도 했죠. 아니 뭐 그분은 또 뭐 선임을 받았다가 또 취소돼가지고 개인적 감정도 또 있을 텐데 네. 어찌됐건 지금 언론은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느낀 거는 네. 뭐 우호적인 언론은 딱 팍스뉴스 하나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 장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선과도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기꾼 비슷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그런 어떤 것들 특집 같은 것들 내고 이러는데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이 국정을 담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의도성을 갖고서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이용할 거야. 라는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고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 이런 논리적 분석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국가의 어떤 미국의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예. 역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기로 드러난다 그러면 미국의 역사, 미국의 명성에 진짜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하는 좋아요. 심각한 그럼 훼손하는 김관욱 교수님이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뭡니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포괄적 합의예요. 어떻게 하든 타결을 봐야 된다. 전체 그림을 해서 비핵화를 완전히 걷어내야지 부분적인 걸로 나는 뭐 만족할 수도 없고 그거를 타결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불완전한 어떤 타결을 갖고 가서는 국민들에게 동의받을 수 없거든요. 네. 비판적입니다. 굉장히 식작층은.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즉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괄적 합의를 얘기하고 진정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재를 뭐 걷어낼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고, 하지만 이제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비핵화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다음에 해제해주겠다. 그러면 자꾸 리비아 모델이 생각이 나거든요. 가다피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을 내려놓는 순간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공포감. 그 공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큰 굿즈로 끊어서 예. 신뢰를 받고 서로가 안전 보장을 해주고 체제 보장을 해주고 제재를 완화하는 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은 담대하게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아무도 안 온 DMZ에 판문점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길이에요, 이것도. 아니요, 저는 뭐 이 새로운 길이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이런 외교적 수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안을 내놓고 트럼프는 뭘 받았고 김정은이는 뭘 받았고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중재안을 냈잖아요. 자, 타결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자. 그러나 계속 현금을 받고자 하는 북한을 향해서 어음만 남발하지 말고 단계별로 영변 내놓으면 제재 해제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해주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고 그다음에 단계적 동시적인 해결 접근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는 뭐냐면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실무회담을 이번에 사실 북한이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다. 이 변화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북한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측면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를 지금 상황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결렬된다는 것에 대한 그 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안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미국과 교감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협상의 프레임 자체를 단계적 실무회담을 북한이 받은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그 실무회담에서 내줄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합의 아니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쪽이 다 받을 수 있는. 그 보면요, 세 명이 다 똑같이 이전과나 다른 뭔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예. 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난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죠. 비핵화와 관련돼서 합의된 걸 보면 94년에 클린턴 때 민주당 때죠. 네. 그때 제네바 합의는 동결까지만 한 거죠. 맞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폐기 부분이 안 간 거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그 공화당 부시 대통령 때는 9.19 합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요 단어들이 다 많이 나왔었죠. 종전선언도 이야기가 나왔고 핵 합의는 사실상 9.19에서 다 그렇죠. 된 거죠. 모든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쇼가 하나 있었죠. 냉각탑을 맞아요. 파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불능화를 가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 다 한 번씩 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동결에다가 폐기가 일부 부분이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와줘야 되고요.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합의잖아요.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말이 나왔었는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돼서 뭔가 또 가시적인 조치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돈이 안 트럼프가 들어가는 거죠. 해줄 수 그렇죠. 있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은 분명히 이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거와 다른 그러한 성과를 충분히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북핵 폐기에 대한 부분적 가시적 조치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 그 연락사무소 같은 이런 거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협의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에서 그 실무 협상과 관련돼서는 안전보장에서의 그런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이건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된 걸로 있었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비핵화 부분과 관련돼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거 영변의 범위라든지 정말 폐기를 했을 때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 대북 제재를 입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부터 대북 제재를 해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된다면 그 앞에 시진핑이 얘기했던 정치적인 타협으로서의 해결 방안으로서의 이 비핵화 문제가 된다 해서 사실상 이 한반도에 관련돼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당사국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모든 입장을 담는 그런 포괄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실무팀이 구성이 되고 실무회담이 생기면 이 말씀하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안이 나올까요? 희망을 가지면서도 기대를 가지면서도 될까? 지난 25년간 우리는 이 협상을 깨져왔으니까 봉 박사님 전망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하다고 보면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모든 걸 다 쉽게 얘기를 하고 모든 걸 다 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친구죠. 시진핑 주석하고도 친구고 푸틴 대통령하고도 친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너무너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쇼라고 하더라도 쇼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진 않겠죠. 왜 시장이 침체되면은 거품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좀 그래도 거품이 돌면은 투자자들도 좀 시설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갑을 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황에서 경제가 빠져나오는 이런 쇼가 거품이 사실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쇼라 그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쇼라고 물론 생각을 안 하겠죠. 다 색다른 방식으로 북한이라는 특이한 그런 체제에 접근한다고 하겠지만 이제 비판론자들은 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쇼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다 나은 현실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거는 미국은 팀을 구성을 했고 북한도 팀의 라인을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바꿔서 한답니다. 중요한 거는 만난다는 거예요. 자, 두 양쪽이 만나면
김관옥 교수님은 관전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만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를 쓴다면 관전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결국에는 하노이에서 결렬됐던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굴러가려면 예. 미국이 원하는 것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 교집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노이에서 미국은 로드맵을 최종적인 이 큰 그림을 그렇죠. 그리자고 했고요. 그렇죠. 북한은 하나하나 그냥 맞춰가자 그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가면 사실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가 100년이 가진 게 걸릴지. 얼마고 예. 뭐 기술자가 얼마고 재료가 얼마고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하나로 간다 그러면 숨기는다고 의혹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북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게 뭐고 그러면 네가 해줄 게 뭐고. 미국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뭘 할 때 내가 이걸 해주고 지금 동시적 병행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비건이. 예. 그러면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즉 절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한테 신고서를 요구하는 만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로드맵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것이 서로가 가지고 나온다면 그러면 작동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서로가 동시적 병행적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요건 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로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 첫 단계를 영변으로 하자. 이게 네,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지금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의혹을 갖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가고 진짜로 가나 보다. 그러면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의도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미사여구를 많이 쓰면 실질적인 거 얘기하자 그러지만 지금은 좀 용기가 필요하다 서로 간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사 여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지도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단계는 현란하고 화려한 말의 성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한번 좀 지켜보죠. 뭐 좋아하시잖아요. 트럼프요? 트럼프도 좋아하시고 김정은도 좋아하시고 다들 아니, 친하고 모두 다 친구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어떤 해법 찾아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봉영식 박사님, 이호령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정치, 특히 국회도 좀 창의적이고 담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긴 졌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교체 문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면 간사 협의 활동안은 정해해 주세요. 회의 진행도 제가 제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당으로선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위원장을 민주당 용병이라며 거칠게 공격했고 심상정 의원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이어진 여야 합의에서 특위위원장은 1, 2당이 배분하는 안을 관철해 심 위원장을 기어코 끌어내렸습니다. 심 위원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뭐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 뭐 협의하고 해고시키나. 근데 문자 통보도 없었어. 정의당은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특히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반대해온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묶으면서 성사된 여야 4당 공조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또는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공수처법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가져갈지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분 모셨어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길어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네. 그냥 정치 평론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유명한 분이시라 제가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거 저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거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요 두 특위 연장 문제도 합의됐죠. 그렇죠.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목부터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정개특위, 사개특위 특위 연장 기간이 왜 2달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니고 2달인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정기국회 전까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9월이 보입니다. 되기 전에 네. 정리를 하자.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2달 안에 그게 정리가 돼요? 정리는 안 됩니다. 정리는 안 안 되죠. 되지만 안 되는데 왜 2달로 딱 끊어놓고서는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시한을 정해놓고 해보자라는 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또 여러 상임위가 또 활동을 하니까요. 예. 그때 8월 31일까지 정리를 못하면 또 이제 법사위나 행안위로 넘겨서 다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미리 답해 주셨는데 8월 31일까지도 안 되면은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위를 또 연장하는 겁니까? 특위는 이제 연장은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해당 상임위 법사위나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기기로 그래서 했습니다. 마음들이 바쁘겠네. 네. 자, 이제 핵심 질문. 저 정개특위, 사개특위 둘 중에 하나씩 이제 나눠 먹어야 되죠? 네. 1당, 2당이. 네. 민주당은 어디를 가질까요? 정개특위 갖고 가기로 했답니다. 정개특위를 하겠대요. 네. 처음에는 자유한국당한테 주겠다더니. 심상정 위원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새로운 뉴스인데. 예. 절대로 한국당이 주지 말아라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이인영 대표나 지도부가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정의당이 소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경원 살리려고 심상정 쳐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럼 정의당이 그러면은 정의당인 심상정 위원장이 위원장 못하는 거는 분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게 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못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정말 정개특위를 맡음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선택지였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누가 위원장을 맡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위원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위원장이 뭐 이렇게 뭐 정회합시다, 산회합시다 이러면서 뭐 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기한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좀 빠르게 넘길 수 있지만 또 그 특위에 들어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 또 회의 진행도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위위원장을 맡느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장성철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닌데 정개특위는 우리가 하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합의가 돼서 정상화된 건데 이러면서 한국당이 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둘 중에 하나를 예. 뭐 맡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정개특위를 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선택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1순위는 민주당이고 2순위는 한국당이니까 1순위가 먼저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은 한국당이 다소 불만이 있어도 방법 없는 거란 말씀? 그렇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완전체 본회의는 열립니까? 본회의는 열리는 것은 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상임위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24일 날 우리가 합의했던 그 합의안에 따른 네. 본회의 개최라든지 추경안 심의 같은 것은 새롭게 다시 합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질문을 좀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저 추경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민 여러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한국당은 뭐 거기서
추경 6조 7천억인가 그렇죠? 네. 뚝 잘라가지고 한 3조 5천억 원만 뭐 하자. 이거 재해 추경만 하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던데. 2조 2천억의 재추경을 2조밖에 안 네, 돼요. 2조 그것도.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재추경을 먼저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답답한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도 이제 하나 양보하기로 했고 예. 어렵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양보를 해가지고 국회가 정상했다라고 하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는 뭐 추경은 나중에 합의 네, 다시 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황당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추경은 결론적으로. 추경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회기 안에 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왜냐하면은- 해야죠. 네.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추경이 처리가 안 되면 한국당 같은 경우도 재해 대책 예산, 예.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되게 상당 기간 질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도 그- 다 한국당 지역구 많은 데인데. 그다음에 강원도도 좀 보수 색채가 좀 강한 그러네요. 곳인데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 다른 추경 항목도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2조 2천억 원 정도로만 하는 것도 무리가 좀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원한 그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테니까 적당히 좀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산을 깎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예. 일자리 예산, 뭐 문화예술 예산, 뭐 이런 것들 중에선 저희가 봐도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장 소장님은 뭐 한 5조 안팎 정도로 이게 삭감되고 조정돼서 통과될 거로 보시는군요. 그렇게는 아니고 한 6조 내외 정도로 6조 내외, 보여요. 6조 7천억 원 정도에서 한 6조 안팎으로 네. 삭감돼서 통과될 거다.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좋습니다. 예, 한번 좀 믿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방금 전에 보셨지만 심상정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나셨던데. 밥그릇을 뺏겼으니까요. 예, 정의당이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던데요. 맞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교섭단체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작년 연말에 단식까지 해서 간신히 얻어낸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7월부터 이제 정개특위를 열자 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안건은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작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쯤에서야 이제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그래 위원장은 그 뭐 민주당도 원하니까 심상정 네. 위원장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물리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안 뺏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회법상 위원장이 나는 그만 두지 않겠어라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사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양당이 합의를 했고 이게 이 양당제의 이게 폐해이자 힘이자 이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이제 교섭단체 위주로 그렇죠. 운영이 되니까요. 이 비교섭단체의 서름을 이번에 아마 더욱더 톡톡히 당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서운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화를 내지만 방법은 없다. 협박밖에 없죠. 이제 민주당을 협박하는 거죠. 자, 협박은 그렇고 압박. 네, 압박. 압박하는 수밖에. 직설적으로 하는 예.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법안 뭐 예산 이제 나 이제 협조 안 할 거야. 협조 자꾸 안 이런 할 거야. 식이면.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압박을 하는 거에는 거대 정당의 횡포다라고 막 화내고 그냥 압박하는 거 말고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국당 사정도 좀 여쭤볼게요. 네. 한국당에 요새 뭐 분위기도 안 좋고 자꾸 인기도 떨어져서 그런지 무슨 홍보위원장 유명한 분을 영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죠. 김찬영 이제 홍보본부장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뭐 제일기획에서도 근무를 했고, 뭐 2011년 평창 올림픽 그 유치할 때, 뭐 마지막에 이제 PT 김연아 선수가 PT하도록 그런 것도 이제 했던 홍보 전문가다. 기억나요.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그때 김연아 선수 동원해가지고 아이디어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급, 뭐 청와대로 따지면은 뭐 탁현민 위원급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급이에요? 홍보 분야에서? 그렇죠. 그거 뭐 탁현민 위원은 뭐 청와대에 있었지만 손혜원 의원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각 당이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프로필은 아주 화려하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각 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네. 저렇게 홍보 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2012년도가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럼요. 총선 1년 앞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에서도 조동원 씨를 홍보위원장으로 기억났다. 예, 맞아요. 이제 기억나네요. 영입을 해서 빨간색 컬러 마케팅을 통해서 당의 이미지를 확 바꿨거든요. 파란색이었던 새누리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과감하게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 보수 정당에서는 빨간색이 그 금기시됐던 색깔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선을 앞두고 손혜원 씨를 또 예. 영입을 해서 또 파란색으로 또 바꿔가지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렇죠. 그 장명도 그쪽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당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바꾼다라는 차원에서 홍보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겁니다. 홍보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네. 자유한국당이.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도 뭐 교체된다라는 설이 돌던데 진짜예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9월에 뭐 당명과 뭐 당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새롭게 변신한다, 당이 새로워졌어요라고 국민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당명을 바꾸고 예. 당의 로고를 바꾸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은. 네. 그래요. 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당명까지 바꾸는 이 극한 처방을 쓴다? 선거에 이기기가 되게 어렵다. 선거가 불리하다. 우리 당이 계속 꼰대 정당, 뭐 고루한 정당,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정당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보다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특히 수도권의 젊은 예. 세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예요. 아, 그 뭐든지 차원에서 예, 뭐든지 하는데 그 뭐든지 중에 당명 바꾸는 게 있다. 맞습니다. 이름만 바꿔 쓰는 것보다는 뭔가 당에서 내놓는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포인트세요. 결국은 당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과 정책이죠. 그렇죠. 사람과 정책인데. 근데 이제 이미지만 바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먼저 끌고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바꾸고 총선 때 정책을 내세워서 중도 정당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한국당의 뭐 고민이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당이 이런 움직임을 있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는데 그 뭐 인재 얘기 나왔으니까 별 이름들이 다 나오대요. 박찬호, 김연아, 이국종, 백종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저분들을 영입할 의사가 있어요, 한국당이? 영입할 의사는 있어도 뭐 영입이 되겠습니까? 참 저런 이제 반대로 저분들이 네. 한국당 갈까요? 오락하면? 안 온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셨죠. 아, 전부 다 안 온다 그랬어요? 네. 뭐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민주당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라고 얘기를 했고.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러고. 네. 그리고 백종원 씨나 뭐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이게 참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요 시기와 타이밍이거든요. 네. 서로 오케이 됐을 때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검토 중이에요라고 하면서 네. 영입 리스트의 명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저기 누설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아마추어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여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저 유명인들 정도는 한국당 내에서의 짝사랑 명단일 뿐이지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이 아무리 급해도 뭐 이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메시지를 좀 바꿔줬으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저런 게 발표가 되면 이제 해당 당사자들이 되게 극렬하게 반발을 해요. 되게 네. 험한 말도 하고. 근데 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다행이다라고 보여져요. 험한 얘기로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 깨알 이 팩트까지 아주 재밌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많은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리티 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김정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쇼맨십과 김정은의 영리함, 서로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꽉 막힌 북미 협상을 다시 굴린다.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요한 중재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리얼리티쇼 한방에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쏙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은 G20에 불참하고도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실무회담 재개한다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트럼프도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미국 재선이 시작되는 올 연말까지 비핵화와 북미 수교, 로드맵과 이행 방안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일괄 타결 동시 이행 중재안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실무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된다 안 된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쇼도 자꾸 하다 보면 현실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